제목 늦깎이 인연 밴드에서 시작된 인연. 1장. 혼자 남은 저녁. 58세 이준호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소주 한 잔. 이게 그의 일상이었죠. 30년을 다닌 중견 건설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외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 때 한두 번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퇴직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오래된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점점 세상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낯선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50대 솔로들의 새로운 친구 모임 밴드. 함께 등산하고 맛집 탐방하고 문화생활 즐기실 분들 환영합니다. 준호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누군가 그를 초대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예전에 갔던 등산 모임에서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보낸 것 같았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거 가입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외로움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자 밴드 앱이 열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준호는 작년에 혼자 떠났던 속초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채팅방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인사가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등산 같이 가실래요? 준호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혼자 웃었습니다. 2장. 첫 만남 그리고 배신. 준호는 토요일 아침 일찍 북한산 입구에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죠. 긴장됐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혹시 나만 나이가 많으면 어쩌나 대화가 안 통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이었고 분위기도 편안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북한산 100군데 코스는 좀 힘들지만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끝내줍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박 팀장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의 여성이었습니다. 56세 김선영. 부드러운 인상의 그녀는 준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준호도 어느새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처음 왔는데 다들 친절하세요. 천천히 올라가요. 무리하지 말고. 선영의 말투는 차분했고 준호는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 내내 함께 걸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박 팀장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환하게 웃었고 준호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산 후 회식 자리에서 박 팀장은 다음 모임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원 화성 산책하고
그 다음 주에는 강화도 여행 어때요? 회비는 1인당 10만 원씩만 내주세요. 사람들은 흔쾌히 동의했고 준호도 회비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고 다음 모임이 기대됐습니다. 특히 선영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밴드 채팅방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비 정산 언제 해주시나요? 박 팀장님 연락이 안 되는데요. 저도요. 이상한데요. 혹시 사기 아닌가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박 팀장은 회비를 받아 챙기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총 2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배신당했다는 게 더 큰 상처였죠. 준호는 허탈했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는 밴드를 탈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씨, 실망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일 많대요. 그래도 사람은 남아요. 다시 연락 주세요. 준호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탈퇴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선영이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다가온 것 같았으니까요. 3장. 다시 연결된 인연과 예상치 못한 질투. 며칠 후 준호는 선영의 초대로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영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음악이요? 뭐, 듣는 건 좋아하는데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시니어 음악 모임이라는 데 다니거든요. 50대 이상들이 모여서 악기 배우고 같이 연주도 하고 재밌어요. 같이 가실래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호는 시니어 음악 모임 연습실에 갔습니다. 15명 정도의 중장년들이 기타, 키보드, 드럼 등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사람들은 서툴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모임 리더는 48세의 민수였습니다. 젊고 활기찬 그는 준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 새로 오셨네요. 어떤 악기 해보고 싶으세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민수는 웃으며 베이스 기타를 건넸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배우기 쉽고 밴드에 꼭 필요한 악기거든요.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준호는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두 사람은 복도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암이었죠. 그 후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하고 혼자 산 지 10년 됐고 아들도 미국에 있고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으러 갈래요? 준호 씨도 같이요. 준호는 민수의 눈빛이 유독 선영에게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계속 선영 옆자리를 차지했고 대화도 선영을 중심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선영 씨,
다음 주 콘서트 같이 갈래요? 제가 표 2장 있는데. 괜찮죠? 선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민수 씨 고맙지만 저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하지만 준호는 민수의 관심이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자신이 나설 명분도 없었습니다. 선영과는 그저 같은 모임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는 연습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씨, 요즘 연습 안 나오시네요? 준호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좀 바빠서요. 하지만 사실 준호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었죠. 선영에게 조금씩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 같은 걸 기대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선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 씨, 혹시 민수 씨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선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민수 씨한테 관심 없어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조용하고 진지한 사람이 좋거든요. 준호 씨 같은.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또 다른 유혹, 그리고 더 깊은 배신. 준호는 다시 음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죠. 하지만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또 다른 밴드 초대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장년 여행 클럽 마이너스 이번 주말 속초 여행이라는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행도 오랜만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에게 말했더니 선영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밴드 모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준호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행동할 테니까요. 속초로 떠난 여행. 10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었고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박은희를 만났습니다. 54세의 은희는 세련된 옷차림에 밝은 웃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전 박은희예요. 준호 씨 맞으시죠? 은희는 친절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사업 실패하고 집 나갔죠. 그 후로 혼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이런 모임 알게 됐고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준호는 은희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좋은 투자처 하나 알게 됐는데요. 부동산 공동 투자인데 수익률이 정말 좋대요. 한 회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 얼마나 좋은데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에 15% 정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죠. 저도 이미 500만 원 투자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자료 보내드릴게요. 준호는 솔깃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고 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15%면 1년에 750만 원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준호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 씨, 저랑 같이 투자하실래요? 혼자보다 둘이 하면 더 안전하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준호는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씨, 저 어제 속초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투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투자요? 무슨 투자요? 부동산 공동 투자래요. 수익률이 15%.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절대 하지 마세요. 혼자일 땐 마음도 쉽게 흔들려요. 근데 그런 투자는 대부분 사기예요. 저도 예전에 당해봐서 알아요. 2천만 원 날렸어요. 믿을 건 진심뿐이에요. 돈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선영의 진심 어린 조언에 준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은희에게 투자는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초 여행 모임이 조직적인 투자 사기 모임이었고 박은희는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은희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선영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5장. 오해의 씨앗 그리고 가장 큰 시련. 하지만 일주일 후 음악 모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준호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습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후 다른 회원인 정숙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혹시 속초 투자건에 연루되신 거 아니에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 돌던데요. 준호 씨도 그 사기 조직이랑 연결됐다고. 은희 씨가 준호 씨 이름을 거론했대요. 경찰 조사에서.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투자 안 했어요. 오히려 거절했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선영 씨가 그 얘기 듣고 실망했대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다고. 준호는 억울했지만 해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선영은 연락도 받지 않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조용히 모임을 떠났습니다. 억울했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민수에게 진실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선영에게 관심이 있었고 준호를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었죠. 선영은 민수를 다그쳤고 민수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선영 씨를 너무 좋아해서 준호 씨가 방해가 됐어요. 선영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요? 선영은 즉시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을 만났습니다. 준호 씨.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준호는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믿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준호 씨 투자 안 하신 거 알았어요. 경찰한테 확인했어요. 은혜 명단에도 없었고요. 민수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질투 때문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민수 씨가.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뺐습니다. 선영 씨, 전 지쳤어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선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6장. 진심의 노래 그리고 반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외로운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며칠째 모임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시니어 밴드 공연이 있어요. 거기서 진실을 밝힐게요. 그러니 준호 씨도 나와주세요. 선영 씨를 위해서라도. 준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영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선영 생각만 했고 그녀가 없는 삶은 다시 텅 빈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극장에는 100여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고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악기를 잡은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무대에 올라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음악 모임입니다. 오늘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준호 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준호 씨, 선영 씨,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곧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선영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은 준호 씨와 선영 씨의 특별 공연입니다. 준호 씨가 직접 작곡한 두 번째 봄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영도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이 노래 당신한테 쓴 거예요. 며칠 전 밤에 완성했어요.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화가 났지만 당신 생각만 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베이스 기타를 잡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다 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그대. 두려웠던 마음도 이젠 녹아내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선영이 화음을 넣었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나의 하루에 그대가 스며들어 따뜻해졌죠.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이게 두 번째 봄인가요? 늦게 피어 더 따뜻한 사랑. 이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와 함께라면.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누구나 다시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용기. 마지막 음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준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톡톡 눌러주시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7장. 다시 걷는 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병. 그 후로 준호와 선영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관악산, 남산, 도봉산, 서울 곳곳의 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년에 한국 올 거래요. 그리고 누가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좋은 사람 만났다고. 아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빠 혼자 계신 게 늘 걱정이었대요. 선영 씨도 만나고 싶대요. 선영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괜찮을까요? 준호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당신 보면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볼 테니까.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딸한테 준호 씨 얘기했어요. 엄마가 누굴 만났다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살이에요.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고요. 처음엔 좀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누굴 만난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엄마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전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사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준호는 급히 돌아봤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보래요. 가슴에 혹이 만져진대요. 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검사 받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걷기로 했잖아요. 힘들 때도 아플 때도. 며칠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방암 2기.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발견이 조금 늦었지만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5년 생존율도 높은 편이고요. 진료실을 나온 선영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러다가 준호 씨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짐을. 준호는 선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우린 같이 걷기로 했잖아요. 힘들 때 더 같이 있어야죠. 저 혼자 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영의 딸 지은이가 준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지은은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의 딸 지은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지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엄마가 누굴 만나는 건 반대 안 해요. 엄마도 인생 사실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암 진단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엄마한테 필요한 건 연애가 아니라 치료예요. 그리고 솔직히 준호 씨도 부담되시지 않아요? 만난 지 몇 달 안 된 사람 병 간호하는 거.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막상 힘들어지면 다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엄마 힘들 때 바람 피워서 나갔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어쨌든 엄마한테서 좀 떨어져 주세요. 엄마는 지금 치료에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전 엄마가 또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난 지 몇 달 안 된 사람 병 간호하는 거. 사실 두렵긴 했습니다. 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병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지은이가 어제 만났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아빠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지은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잠시 거리를 둘까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만이라도. 준호 씨한테 너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지금 거리 두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저 알아요. 선영 씨도 두려우시죠? 제가 떠날까봐. 근데 저는 안 떠나요. 절대로.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받으면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머리 많이 없는데 뭐. 우리 같이 삭발하고 다닐까요? 선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8장, 늦깎이 인연 그리고 진짜 시작. 선영의 수술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병원에 나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6시간 동안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평소 종교가 없던 준호였지만 그날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암 조직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됩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선영은 준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준호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딜 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계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있을 거예요. 지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준호가 진짜로 엄마 곁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힘들어지면 떠나가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그 후 3개월 동안 준호는 정말 선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함께 갔습니다. 선영이 토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자 준호는 정말로 자신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우리 커플룩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준호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도 밤늦게 가도 항상 엄마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고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준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준호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전 아빠 때문에 남자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준호 씨는 달라요. 진심으로 엄마를 아끼시는 게 보여요. 고마워요. 3개월 후 선영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세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선영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준호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죠. 선영은 한 숟가락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준호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걷지 말아요. 우리 둘이 같이 걸어요. 아프면 제가 업어줄게요. 힘들면 제 어깨에 기대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한 달 후 선영이 완전히 회복되자 두 사람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자주 쉬면서 산길을 걸으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내년에 제주도 가요. 올레길 같이 걸어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천천히 걸어요. 선영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혼할까요? 준호는 놀라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혼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준호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58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선영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56년 살면서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밴드 초대 메시지 받았을 때 그냥 무시할 뻔했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안 무시했네요. 에필로그 1년 후. 1년 후 준호와 선영은 약속대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들이 미국에서 날아왔고 선영의 딸 지은은 준호를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올레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천천히 매일 한 코스씩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레길 벤치에 앉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줄 몰랐어요. 준호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점처럼 보였겠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밴드 앱을 열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함께 걷는 중 선영도 자신의 프로필을 똑같이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혼자가 아닌 둘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밴드 가입 버튼을 누르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다시 믿어보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올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서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